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을 알리는 소식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YTN 보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이 존중의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들어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부동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전세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전하는 보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주거 비용이야말로 중요한 민생 지표라는 점에서 전세, 월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언론이 잘 살피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부동산 관련 보도들을 살펴봅니다. 내 집 마련보다 이제는 그저 안전한 주거 공간을 희망하는 젊은 층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YTN 부동산 관련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주택 통계 대거 누락한 국토부 수작업 언제까지 이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물량 집계 통계 누락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요. 국토부의 통계 누락인지 과정과 현재의 집계 방식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1월 말에 이상하다는 점을 벌써 느꼈다는데요. 문제의 조짐은 발견했지만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냉가슴을 앓으면서 석 달 동안 오류 찾기에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더욱이 집계 시스템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수도 없어서 올해 1월치 통계부터는 사실상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개선 작업 역시 원래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그대로 맡아서 또 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19만 채 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 공급 대책, 전셋값 상승 부추겨에서는 경제 이슈를 해설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통계 누락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전자정보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 7월부터 주택 통계 시스템이 바뀌었다는데요. 이번 오류는 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물량이 6개월간 누락된 결과치라고 합니다. 출연자인 석병훈 교수는 특히 준공 물량의 경우에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려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과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준공 물량 통계 대량 누락이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 대책과 올해 일시 부동산 대책, 이 모두가 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발표됐다는 것인데요.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나 손해는 없는지, 또 이 사안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YTN의 지속적인 후속 보도와 심층 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이라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로 내용이 다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보도 서울 중심성 그리고 아파트 중심성을 좀 탈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선 서울 아파트 관련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5월 13일 정고점 84% 찍은 서울 전셋값 불안한 세입자들 보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 차례 갱신한 전세 매물 계약이 종료되면서 4년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매물도 늘어날 전망이라 전세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올랐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5월 9일 공사비 폭등에 찬밥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건설사도 아우성. 이 보도의 경우도 서울 아파트 중심의 보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물가 속에 건축 자재비를 비롯한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이제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가 고개를 젓는 찬밥 신세가 됐다고 보도가 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강남에서마저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그것도 강남 아파트 사례를 들고 있다는 점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균형성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보도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역이나 주거 형식에 대한 차별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좀 보였는데요. 2억짜리 2천만 원에 나와도 유찰, 빌라포비아 여전,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 빌라 경매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짚은 리포트인데요. 경매 매물이 많은 구를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 빌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빌라포비아라고 지칭하면서 자막과 헤드라인에 표현을 하셨는데요. 언론의 이러한 프레이밍은 오히려 주거 형태로서 빌라에 대한 회피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고와 또 경각심에 대한 환기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또 전세 사기 매물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보도 관점을 변화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는 헤드라인 하나, 표현 하나에도 투자자와 주택 수요자의 감성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보도 언어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은 실물 경제이지만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중심성의 탈피가 국가적 아젠다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서울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대변하는 듯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0일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 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이 보도는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역전세의 여파가 이어져 힘든 곳이 많은 현실에 대해 주목도 높은 제목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전세값 문제를 한 편만이 아닌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는 양극화 문제로 다루고 있어 의미가 컸습니다. 본 보도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역전세의 여파가 이어져 힘든 곳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도는 양극화 상황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도 전합니다. 본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역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인데요. 올해 들어 넉 달 동안에만 무려 2조 원대를 육박하는 전세 보증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을 전함으로써 전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 집중화라고는 하지만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경이 넓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로 보도의 배려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한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나 다른 분야를 보면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나 패널로 참석하는 이 전문가들이 대개 그 분야를 다방면으로 짚어주는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문제만 유독 집값의 동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동산 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전세는 어떻네, 언제가 구매 적기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보도 자체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주거의
그 대상이나 보금자리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뭐 재산 증식이라든가 뭐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보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집이라는 것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이런 거를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을 거의 뭐 중계 보도시 경마 중계 방식으로 막 보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보도 방식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주거 약자에 대한 그 보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분야는 사실 실로 오랜만에 모든 언론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YTN도 꽤 긴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주거 약자를 위한 보도가 앞으로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부동산 관련 소식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기도 하는데요.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 보도 중에는 다른 언론이 조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조명해 주는 사회부 보도들이 눈에 띄곤 하는데요. 시청자 제보로 시작되는 취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시청자 제보를 취재한 보도들도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과 전세 사기로 인해 파생된 피해를 알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사실상 세입자가 사기 입증, 여전한 전세 사기 사각지대. 이 보도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한계점을 짚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자 인터뷰를 통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상 세입자가 사기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 이로 인해서 전세 사기에도 그리고 그것을 당했어도 실질적으로 고소가 어렵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그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해준 좋은 보도였습니다. 5월 8일 제보는 Y, 남은 세입자들의 공실 관리비 떠넘기고 수돗물도 뚝 보도의 경우 YTN의 장점이죠. 이제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좋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빌라 관리 업체가 전세 사기로 생겨난 공실들의 관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자 수돗물을 끊는 업체 측에 부당한 조치를 전하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제보는 Y, 사기당했는데 집수리까지 덤터기, 2번 우는 피해자들. 이 보도에서는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 주거 환경 문제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 이중고를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수원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찾았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정모 씨 일가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집안 천정에서 누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원래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인데요.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서 수리를 요청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요구도 이 보도에서는 담았습니다. 네, 대책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알기 쉽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YTN 보도는 어땠는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세 사기와 또 부동산 관련 YTN 보도를 살펴보면서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대응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보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보도들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야당과 다른 전세 사기 해법 재확인, 충돌 불가피,
이 보도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대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이 낸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국토부는 야당 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또 기금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위주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야당 간 그 이견차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아 저 역시 아쉬웠습니다. 오르고 내려서 문제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 환경 감시라는 이제 차원에서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양극화를 막을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까지 언론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월 20일 보도 경제 픽5 전세금 못 돌려줘 올해만 2조 원 보도와 5월 22일 경제 픽5 전세 사기 당할까 소형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 보도들 역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환기를 넘어 정책적인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정보인 만큼 부동산 시스템에 대한 언론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21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부동산 보도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좀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언론이 4위입니다. 1위가 정부, 정치권, 투기권, 그다음이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 실제로 주택 가격 상승에 언론이 영향을 줬다라고 대답한 게 84%가 나왔고요.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37%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보다는 업계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보도가 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서울 강남 3구 위주의 보도 이게 많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권도 연관이 되고 사회 문화 다 연관이 되는데 대체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해법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사실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지나치게 단순한 해법이 있을 수 있고요. 광고성 보도가 많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로만 보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어떤 산정성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강남 불패론, 뭐 꽁꽁언 시장, 영끌, 비투 뭐 이런 말 있죠. 벼락거지, 그다음에 뭐 패닉 바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뭐 주의는 끌 수 있지만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재원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보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의 큰 틀이 한 번쯤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집중을 해서 경마식 보도나 자극적인 표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다각도 분석에 근거한 차분한 전망을. 부동산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겠으나 다각도 분석에 근거한 차분한 전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비서울 지역의 비아파트 주거 형태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더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동산 보도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차분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주거 문제로 고심하는 주택 실수요자 관점에서 영끌, 비투, 벼락거지
정제된 언론 보도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몇 해 전 주택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투자와 판매 관점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는 건설사와 투자자, 실수요자, 그 밖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요. 언론은 그중 상대적으로 이익 실현에 더 불리한 주택 실수요자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YTN의 전셋값,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도가 전월세 가격 변동의 살얼음판 위를 걸으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전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들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9플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라인 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9플러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라인 계열 직원들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분 매각이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분 매각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보도에서는 라인야후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9플러스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전하면서 네이버 노조의 목소리를 담아냈는데요. 이 보도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인 9플러스가 등장했는데 9플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됐다면 보도 내용의 이해와 사태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 속 등장한 9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플러스는 라인야후가 애프터 서비스의 전담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즉 손자 회사입니다. 라인야후는 중간 지주사로 지인터미디어트를 두고 있는데 지인터미디어트가 100% 자회사로 라인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라인플러스는 2013년 라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됐는데요. 메신저 플랫폼 라인 이용자는 작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이 9,60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일본 외에도 동남아, 중국, 미국 등 라인의 해외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5,500만 명, 대만 2,200만 명, 인도네시아 600만 명 등 동남아 라인 사업을 주도하며 1억 명에 가까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간편 결제와 배달, 웹툰, 캐릭터 등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플러스가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핵심 발판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다치는 등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 희망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짤막한 단신 보도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해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보도에서 질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알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용료는 얼마인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충성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이며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은 30일 안에 종료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24,000원, 3시간에 54,000원 등 노인 장기 요양보험 단가에 준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복지부 대표번호 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위드마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를 곧 소환 조사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를 연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김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는데요. 김 씨 소속사도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이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서도 김 씨가 술을 마셨을 거란 추정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방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이 간접적인 방식인 위드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음을 알려 이를 통해 앞으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계획을 알리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생소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워 개념과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운전 즉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는데요.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안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